나에게 우리 가족은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았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전시된 완벽하고 값비싼 예술 작품. 어릴 때부터 나는 내 역할을 암기했다. 바로 그 작품에서 가장 값비싼 디테일이자 흠없는 자부심이 되는 것. 나는 아버지 박진우 이사님을 보며 절대적인 성공의 이미지를 떠올렸다. 아버지는 상투적인 사랑의 말 대신 기대감의 무게를 내 어깨에 올려놓으셨다. 저녁 식사 때마다 아버지의 단골 질문은 늘 같았다. 학교 석차는 어떻게 됐니? 그러면 나는 아버지를 만족스럽게 고개 끄덕이게 할 이미 프로그래밍된 대답을 하곤 했다. 나는 어머니 윤수희 여사에게서는 차가울 정도의 우아함을 느꼈다. 어머니는 완벽함을 조율하는 분이셨다. 어머니는 내가 즐거운지 묻지 않으셨고 학원 숙제를 다 했는지 물으셨다. 어머니의 사랑은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가장 평탄한 길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나는 이해했다. 내 눈에 부모님은 건축가였고 나는 그분들이 짓고 있는 위대한 건축물이었다. 그 균열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나였다. 그것은 아버지의 습관에 생긴 아주 작은 변화들이었다.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저녁 식사가 생기기 시작했다. 원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시던 휴대폰을 이제는 항상 화면을 엎어두셨다. 휴대폰이 울리면 아버지는 즉시 그것을 들고 발코니로 나가셨다. 나는 거실에 앉아 아버지의 뒷모습과 불분명하게 속삭이는 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돌아오셨을 때 나는 낯선 향기를 맡았다. 아버지가 늘 사용하시던 우디한 향수 냄새가 아니라 달콤하고 은은한 꽃향기였다. 내 코는 그 변화에 민감했다. 동시에 아버지께 물을 들이던 어머니가 순간 멈칫하는 것을 곁눈질로 보았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나는 분명히 보았다. 어머니의 손이 컵을 살짝 꽉 쥐는 것을. 논리적으로 생각하도록 훈련된 내 이성은 설명을 찾으려 애썼다. 아버지는 바쁘시다. 업무 스트레스가 많다. 낯선 향기는 어떤 여성 파트너에게서 옮았을 수도 있다. 나는 내가 너무 과민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불합리할 정도로 예민해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은 점점 더 분명해졌다. 한 번은 아버지가 내게 학교 석차를 물으셨는데 내가 대답할 때 아버지의 시선이 허공의 어딘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으로 나는 그 질문이 낡은 축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습관적인 대사에 불과하다고 느꼈다. 진정한 관심은 이미 다른 곳에 있는 듯했다. 내 눈앞에 완벽한 그림에 몇 개의 흐릿한 점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저 막연한 불안감, 무언가 제자리에 있지 않다는 느낌만 들 뿐이었다. 내가 무시하려 했던 비정상적인 데이터들은 이제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을 만큼 빈번하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비밀스러운 통화는 이제 발코니뿐만 아니라 항상 문이 굳게 닫힌 서재 안에서도 이루어졌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있을 때 아버지가 무심코 커피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두셨다. 갑자기 화면이 밝아지며 메시지 알림이 떴다. 나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아주 잠깐이었지만 기다리고 있을게요 라는 문구를 읽을 수 있었다. 발신자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거의 즉시 아버지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급함으로 휴대폰을 낚아채셨다. 그 당황한 행동 자체가 메시지 내용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아버지의 거짓말도 더 서툴러졌다. 아버지는 우리 모자에게 주말에 파주로 갑작스러운 출장을 가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토요일 오후 내가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을 때 집 전화가 울렸다. 어머니가 받으셨다.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이름과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울 정도로 침착했다. 안녕하세요, 김 이사님. 남편이 지금은 전화를 받기 곤란합니다. 나중에 다시 전화하라고 전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잠시 동안 말없이 서 계시다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셨다. 나는 알았다. 어머니도 아버지가 파주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모자 사이에는 말없는 진실이 형성되었다.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식사 시간의 침묵은 더 이상 규율이 아니라 냉전이었다.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세워진 보이지 않는 벽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어머니를 더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완벽한 외모를 유지하려 애쓰셨지만 눈에 띄게 야위어 가셨다. 학원에서 늦게 돌아온 어느 날 밤, 불 꺼진 거실을 지나가다가
어둠 속에서 소파에 미동도 없이 앉아 캄캄한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를 발견했다. 나를 보시자 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급히 미소를 지으시고는 배고프지 않냐고 물으셨다. 완벽한 가면은 순식간에 다시 쓰였지만 나는 그 아래의 공허함과 고통을 이미 보고 말았다. 내 안의 의심은 더 이상 막연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형체를 갖추었고 내 가슴 속에 무거운 얼음덩어리가 되어 자리 잡았다. 그리고 나는 무언가 하지 않으면 이 얼음덩어리가 우리 가족 모두를 가라앉힐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이 냉전 속에서 더 이상 1초도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 없었다. 어머니가 매일 숨기려 애쓰는 고통을 보는 것은 마치 수천 개의 유리 조각이 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다. 그것이 아무리 잔인할지라도 진실이 필요했다. 우리 가족을 안에서부터 서서히 죽이고 있는 이 불확실함보다는 나았다. 나는 직접 답을 찾기로 결심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계획은 서투르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채 시작되었다. 첫 번째 목표는 아버지의 휴대폰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욕실에 들어가실 때까지 기다렸다. 물 흐르는 소리가 내게 행동 개시 신호였다. 아버지의 서재 책상으로 살금살금 다가갈 때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차가운 휴대폰을 집어들었을 때 내 손은 땀으로 축축했다. 하지만 곧바로 벽에 부딪혔다. 바로 비밀번호였다. 아버지의 생신, 어머니의 생신, 내 생일을 모두 시도해봤지만 전부 틀렸다. 무력감을 느꼈고 욕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가 곧 멈출 것 같아 두려웠다. 나는 서둘러 휴대폰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은 채로 내 방으로 달려갔다. 실패했지만 나는 알림 화면에서 아버지가 사용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비공개 메시지 앱 아이콘을 얼핏 보았다. 소셜미디어가 두 번째 방향이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계정은 거의 텅 비어 있었고 업무 성과와 사교적 관계에 대한 몇 개의 게시물만 있을 뿐이었다. 개인적인 흔적도 의심스러운 사진도 하나 없었다. 아버지는 너무나 신중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가장 무모한 방법을 택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아버지는 잊고 온 서류 몇 개를 가지러 회사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다. 아버지의 고급 세단이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 나는 길거리로 뛰쳐나가 택시를 잡았다. 기사님, 앞에 가는 저 검은색 벤츠를 따라가 주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택시 안에 앉아 나는 싸구려 탐정 영화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다. 아버지의 차가 교차로에서 시야에서 사라질 때마다 심장이 마구 뛰었다. 우리는 아버지가 일하시는 여의도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 차는 세련된 레스토랑과 고급바가 즐비한 청담동으로 접어들었다. 차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고급스러운 와인바 앞에 멈춰섰다. 나는 택시비를 내리고 길 건너편 구석진 곳에 숨었다. 멀리서 아버지가 차에서 내려 재킷을 바로잡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었다. 한 여자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의 밤은 차가웠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버지의 등 뒤로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거짓말은 명백해졌다. 진실은 바로 저 문 뒤에 있었고 나는 그것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그 추위 속에서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모르겠다. 1시간이었을까? 2시간이었을까? 시간은 마치 얼어붙은 것 같았다. 내 주위로 청담동의 인파와 차량 행렬이 바쁘게 스쳐 지나갔지만 모든 것이 무성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내 모든 감각은 오직 그 와인바의 참나무 문에 고정된 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열렸다. 아버지와 그 여자가 함께 나왔다. 그들은 즐겁게 웃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가로등 뒤로 몸을 숨기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증거가 필요했다. 어쩌면 나 자신조차 감히 믿지 못할 이 이야기를 빈손으로 가지고 돌아갈 수는 없었다. 심장이 가슴을 쿵쿵 쳤다. 나는 휴대폰이 흔들리지 않도록 애쓰며 숨을 참고 카메라를 그들에게 향했다. 그 순간 나는 셔터를 눌렀다. 사진은 아마 조금 흐릿하고 어두웠을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담아냈다. 그것은 그 여자가 발돋움하여 손을 뻗어 아버지의 넥타이를 다정하게 바로잡아주는 장면을 포착했다. 그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도 하지 않을 친밀하고 익숙한 몸짓이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피하지 않으셨다. 아버지는 내가 어머니에게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 다정함과 그 이상의 무언가가 담긴 눈빛으로 그 여자를 바라보고 계셨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 그들은 몇 마디 더 나눈 후 그 여자는 택시를 타고 떠났고 아버지는 차를 몰고 가셨다. 나는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홀로 서서 휴대폰 화면 속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내 세상이 뒤집혔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은 아버지의 것이었지만 동시에 낯설기 짝이 없었다. 늘 내게 석차를 물으시던 우리 가족을 엘리트의 요새로 만드신 그 남자가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미소로 다른 여자에게 웃어주고 있었다. 내가 항상 믿어왔던 완벽한 그림은 이제 몇 군데 흐릿한 점이 있는 수준이 아니라 칼로 난도질당한 것이었다. 나는 택시를 타고 집에 가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방향도 없이 그저 걸으며 서울의 차가운 공기가 살을 내는 것을 느꼈다. 배신감이라는 감정이 처음으로 이렇게 선명하게 다가왔다. 그것은 폭발하는 분노가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 내 영혼을 통째로 뽑아내고 화려하지만 무감각한 거리를 헤매는 껍데기만 남겨둔 듯한 무서운 공허함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짙은 안개 속에서 사는 것 같았다. 휴대폰 속 사진은 내 정신을 고문하는 도구가 되었다. 지울 수도 없었지만 열어볼 때마다 그 희미함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 여자의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 나는 그저 몸매와 베이지색 코트, 그리고 가로등 불빛이 비쳤을 때 그 여자의 목에서 반짝였던 빗줄기만을 볼 수 있었다. 보석이었을까? 확신할 수 없었다. 이 얼굴 없는 적은 내가 아는 적보다 훨씬 더 무서웠다. 내 증오심은 기댈 곳이 없어 거꾸로 나 자신을 갉아먹었고 나는 불면과 식욕부진에 시달렸으며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학교 석차가 떨어졌다. 그리고 운명의 어느 일요일 오후 내 악몽은 마침내 얼굴을 갖게 되었다. 내 가장 친한 친구인 강민준이 과제 때문에 긴장된 얼굴로 집에 찾아왔다. 바로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는 주제의 중요한 발표 과제에 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우리 엄마를 선택했어. 민준이는 노트북을 열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슬라이드 괜찮은지 좀 봐줘. 지훈아, 네가 나보다 미적 감각이 좋잖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좋은 친구 역할을 하며 그의 옆에 앉아 들어야만 했다. 우리 엄마는 최고의 분이셔. 민준이는 따뜻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항상 다정하시고 내 모든 결정을 지지해 주시지. 이것 봐. 우리 엄마 젊었을 때 사진인데 예쁘지? 나는 화면을 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자의 낡은 사진이었다. 익숙한 느낌이 스쳐 지나갔지만 붙잡을 수는 없었다. 나는 목이 바싹 마른 채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작년에 제주도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야. 우리 엄마는 바다를 정말 좋아하셔. 슬라이드가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보이지 않는 칼이 나를 찔렀다. 민준이는 어머니에 대해 맛있는 식사, 유용한 조언, 그리고 어떻게 어머니가 가족을 하나로 묶는 접착제인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리고 나는 그 완벽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다. 내 바지 주머니에는 그 여자가 내 아버지와 친밀하게 있는 사진이 들어있는데도 말이다. 아, 이게 제일 중요한 슬라이드야. 민준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 말하고 싶었어. 이 사진은 최근 자선 행사에서 찍으신 거야. 그것은 얼굴이 클로즈업된 인물 사진이었다. 사진 속 여자는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보았다. 내 폐 속의 모든 공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아주머니의 목에 그것은 은으로 된 작은 은행잎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였다. 번개가 내 뇌를 내리치는 것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몰래 내 휴대폰을 꺼내 내가 찍었던 흐릿한 사진을 다시 열었다. 맞았다. 어둠 속에서 그 여자의 목에서 반짝이던 빛. 바로 이것이었다. 이 은행잎에서 반사된 은빛이었다. 내 심장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마치 내관의 마지막 못을 박으려는 듯 민준이는 화면을 가리키며 천진난만하게 말했다. 이 은행잎 목걸이 우리 엄마의 행운의 부적이거든. 아빠가 결혼기념일에 선물하신 거야. 절대 안 빼셔. 아빠가 선물, 결혼기념일, 절대 안 빼신다. 귀가 윙윙거렸다. 더 이상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내 머릿속에서 소리 없는 비명만이 울려 퍼졌다.
사진 속 여자, 내 친구의 완벽한 어머니, 그 존경스럽던 지혜 아주머니가 남편이 준 결혼기념일 선물을 목에 걸고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 것이다. 역겨움이 위장에서부터 소용돌이치며 올라왔다. 지훈아? 괜찮아? 야, 지훈아? 민준이의 목소리가 나를 몽롱한 상태에서 끌어냈다. 나는 그를, 그리고 노트북 화면 속에서 웃고 있는 그의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다. 우리의 우정, 함께 먹었던 식사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병적인 거짓말이 되어버렸다. 나 속이 안 좋아. 나는 그 말만 겨우 내뱉고는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쾅 닫고 세면대에 대고 격렬하게 헛구역질을 했다. 이 배신은 만 배는 더 끔찍했다. 그것은 단지 우리 가족을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유일한 우정을 독살하고 내 가장 순수했던 기억들을 더럽혔다. 거울을 보니 모든 사람이 연기자이고 나만 빼고 다 아는 연극 속에서 놀아나는 불쌍한 광대만이 서 있었다. 내가 어떻게 화장실에서 나와 내 방으로 돌아왔는지 모르겠다. 민준이는 아마 내 모습에 겁을 먹고 가버린 듯 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등을 기댄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 공허함은 이내 차가운 분노로 채워졌다. 그것은 시끄럽지 않았지만 조용히 타오르며 내 안의 모든 두려움과 망설임을 녹여버렸다. 바로 그때 거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평온하고 매끄러웠다. 옛날 파트너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어머니가 작게 의미 없는 말로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거짓말. 또다시 거짓말. 이제 그 거짓말은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라 모욕이었다. 아버지는 내 가장 친한 친구의 어머니를 만나러 가기 위해 어머니께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이 병적인 상황을 나는 더 이상 단 1초도 견딜 수 없었다. 나는 기다렸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내 마음속 폭풍은 쏟아부을 중심점이 필요했다. 나는 거실로 나갔다. 어머니는 여전히 소파에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패션 잡지를 넘기고 계셨다. 자신의 세계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음에도 여전히 완벽함을 유지하려 애쓰고 계셨다. 나는 똑바로 어머니 앞으로 걸어갔다. 어머니는 내 태도에 놀라셨는지 고개를 드셨다. 어머니, 내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잡지를 들고 있던 어머니의 손이 멈칫했다. 어머니는 나를 보셨다. 그 시선은 놀라움에서 당혹감으로, 그리고 이내 회피로 바뀌었다. 무슨 말이니, 지훈아? 아버지는 파트너를 만나러 가신 게 아니에요. 나는 나약함이 섞일 틈을 주지 않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어디 가셨는지 알아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러 가셨는지도요. 나는 어머니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휴대폰을 열어 와인바에서 찍은 흐릿한 사진이 아닌 민준이의 노트북에서 찍은 선명한 사진을 켰다. 은행인 목걸이를 하고 미소 짓고 있는 지혜 아주머니의 사진. 나는 어머니의 손에 휴대폰을 쥐어드렸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폭발의 순간이었다. 어머니가 수년간 써왔던 우아한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어머니는 화면을 멍하니 응시했고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두꺼운 카펫 위로 소리 없이 떨어졌다. 어머니는 큰 소리로 우시지는 않았지만 두 뺨 위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완전한 붕괴의 눈물이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는 어머니가 너무나 작고 가여워 보였다. 우리 모자는 그렇게 밤이 깊어질 때까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오셨을 때 아버지는 집에 들어와 늘 그랬듯 재킷을 벗고 넥타이를 풀다가 눈앞의 광경에 멈칫하셨다. 어머니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앉아 계셨고 나는 그 옆에 보초처럼 서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가 고개를 드셨다. 늘 고요했던 그 눈은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카펫 위에 놓인 휴대폰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아버지는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다. 화면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을 때 나는 그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보았다. 의아함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경악은 공포로. 수희 씨, 나는 왜 하필 그 여자였어요?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셨다. 그 날카로운 소리는 이 집의 거짓된 침묵을 찢어버렸다. 모든 사람 중에 왜 하필 지혜냐고요? 내가 가장 믿었던 친구인데?
네? 대답해요. 폭풍이 몰아쳤다. 아버지의 나약한 변명은 이내 비난과 쓰라린 진실의 홍수 속에 잠겨버렸다. 최고급 아파트의 완벽한 방음벽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토록 격렬한 부부싸움을 목격해야 했다. 나는 내가 만들어낸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고통, 분노, 죄책감, 그리고 기이한 해방감이 모두 하나로 뒤섞였다. 우리들의 요새는 마침내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렸다. 우리의 호화로운 거실은 순식간에 심판정으로 변했다. 늘 침착하고 권위적인 모습을 유지하던 아버지는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버지는 나약한 변명으로 시작했다. 그저 잠시 흔들렸을 뿐이야. 그녀와는 깊은 사이가 아니야. 잠깐 흔들렸다고? 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으셨다. 그 미소는 어머니의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그럼 그 갑작스러운 출장들은? 그 비밀스러운 전화들은? 당신 셔츠에 묻어있던 낯선 향수 냄새는? 그 모든 게 다 잠깐이었나요? 거짓말이 하나씩 벗겨졌다. 늘 침묵하고 인내하던 어머니는 이제 날카로운 검사가 되셨다. 어머니는 모든 사건, 모든 시간대, 아버지의 말에 담긴 모든 모순을 지적하셨다. 알고 보니 조사하고 있었던 것은 나뿐만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지만 아마도 그것이 한때의 열병이기를, 아버지가 그들이 함께 쌓아 올린 예술 작품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침묵을 선택하셨던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의 침묵은 그 속임수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렸을 뿐이었다. 왜 그랬어요? 어머니는 절망에 가득 찬 질문을 외치셨다. 내가 뭘 잘못했나요? 이 가정이 부족한 게 뭐였어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아버지의 목소리도 갈라졌다. 단지 당신 옆에 있으면 난 항상 숨이 막혔어. 항상 완벽해야 했고 항상 나를 채찍질해야 했지. 지혜. 그녀는 나에게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느낌을 줬어. 그 대답은 어떤 변명보다도 잔인했다. 그것은 그들의 결혼 생활 전체가, 내가 항상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가족 전체가 금박을 입힌 새 장에 불과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두 사람 사이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나는 이 폭탄에 불을 붙인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무력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는 어머니의 붕괴를 보는 고통과 뒤섞였다. 아버지에게 달려가 소리치고 싶었지만 동시에 끔찍한 죄책감을 느꼈다. 만약 내가 모든 것을 폭로하지 않았다면 어머니는 이 고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겪지 않으셨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약 내가 침묵했다면 그 거짓말은 언제까지 계속되었을까? 나는 혼란스러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갇혔다. 가족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고통, 아버지의 배신에 대한 분노, 싸움을 막을 수 없는 무력감, 그리고 모든 것을 파괴한 것이 바로 나라는 무거운 죄책감.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이 가장 잔인한 말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을 보았고, 이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곳은 폐허가 되어버렸다. 싸움은 용서나 약속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완전한 탈진으로 끝났다. 서로에게 상처 줄 말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되자 침묵이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의 침묵은 훨씬 더 무겁고 무서웠다.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아버지는 몸을 돌려 침실로 똑바로 걸어 들어가셨다. 잠시 후 안에서 건조하고 차가운 소리들이 들려왔다. 서랍이 열리는 소리, 옷걸이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마침내 여행 가방의 지퍼가 닫히는 소리. 각각의 소리는 돌이킬 수 없는 붕괴를 확정짓는 망치질처럼 들렸다. 아버지는 여행 가방을 손에 들고 나오셨다. 어머니는 쳐다보지 않으셨다. 아버지는 내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그 눈빛은 복잡했고 피로와 약간의 죄책감, 그리고 원망까지 담겨 있었다. 아마도 자신의 질서정연한 세계를 무너뜨린 나를 원망하고 계셨을 것이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스쳐 지나가 현관으로 향했다. 철컥, 고요한 공간 속에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내게는 아까의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크게 들렸다. 그것은 끝을 알리는 소리였다. 완벽했던 박씨 가족의 마침표. 그 순간 집은 마치 변한 것 같았다. 기이할 정도로 넓고 차갑게 느껴졌다. 거실의 따뜻한 노란 불빛은 이제 창백하고 외로워 보였다. 공기는 붕괴의 냄새로 가득 찼다. 나는 소파에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어머니를 보았다. 그 텅 빈 눈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내가 알던 권위 있고 우아한 여성이 아니셨다. 그저 배신당한 아내, 가슴이 산산조각 난 어머니일 뿐이었다. 내가 자랑스러워했던 따뜻한 보금자리는 사라졌다. 이제 이 집은 영혼 없는 고급 쇼룸이나 사람들이 그저 왔다가 떠나가는 차가운 정거장과 다를 바 없었다. 견고했던 요새는 무너졌고 나는 잿더미 한가운데에 서서 이 순간부터 그 무엇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분 단위까지 정확하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던 내 삶은 이제 혼돈의 궤도로 내던져졌다. 아버지는 회사 근처에 레지던스로 이사하셨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섬뜩할 정도로 넓은 이 집에 남았다. 우리는 이사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남들에게 우리의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 모자는 모든 구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복을 떠올리게 하는 기억의 전시관 한가운데에서 말없이 살아갔다. 어머니와의 관계도 변했다. 우리는 더 이상 평범한 방식의 어머니와 아들이 아니었다. 우리는 침묵의 전쟁 속 동맹이자 폭풍우 속의 생존자가 되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내게 공부하라고 닥달하시거나 석차를 묻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대부분의 시간을 침묵 속에서 보내시거나 변호사와 통화하셨다. 가끔 창가에서 혼자 울고 계시는 어머니를 보기도 했다. 나는 방해하지 않고 그저 옆에 물 한 잔을 조용히 놓아두고 자리를 떴다. 우리 사이에는 말없는 이해가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거리감도 존재했다. 나는 어머니 앞에서 더 이상 어리광을 부리거나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나는 17살짜리 소년에게는 너무 벅찬 역할인 집안의 남자가 되어야만 했다. 학교에서 나는 속삭임의 중심이 되었다. 우리 가족과 그토록 친했던 민준이네 가족의 갑작스러운 붕괴는 뜨거운 화제거리가 되었다. 내가 지나갈 때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동정의 시선과 수군거림을 느낄 수 있었다. 가장 최악은 민준이와 마주하는 것이었다. 우리 우정은 그 운명의 일요일 오후에 죽어버렸다. 우리는 복도에서 서로를 피했고 만약 우연히 눈이라도 마주치면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즉시 고개를 돌렸다. 나는 단지 가족만 잃은 것이 아니라 유일한 가장 친한 친구도 잃었다. 주말에는 여전히 아버지를 만나야 했다. 만남은 늘 어색하고 긴장된 분위기의 중립적인 커피숍에서 이루어졌다. 아버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애쓰시며 학교 생활에 대해 돈은 필요한지 물으셨다. 하지만 그 질문들은 너무나 공허했다. 내 앞의 남자는 더 이상 내가 존경했던 권위 있는 이사님이 아니었다. 이제 내 눈에 그는 그저 가족을 배신한 피곤한 남자일 뿐이었다. 나는 마지못해 단답형으로 대답하며 만남이 끝나기만을 매분 매초 기다렸다. 사랑과 존경은 죽었고 생물학적 연결과 서투른 책임감만이 남았을 뿐이다. 가족, 친구, 학교. 내 삶의 모든 기반이 뿌리째 흔들렸다. 나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완전히 새로운 산산조각 난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사람은 영원히 폭풍 속에서 살 수 없다. 폭풍이 지나가고 폐허만 남더라도 우리는 그 폐허 위를 걷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나는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용서나 망각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 산산조각 난 현실이 바로 나의 새로운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더 이상 완벽했던 가족이라는 그림의 조각들을 주워 붙이려는 시도를 그만두었다. 대신 나는 그 조각들을 더 이상 울지 않고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 세상에 대한 나의 믿음은 무너졌다. 사랑, 가족, 우정, 한때 가장 견고한 기반이었던 개념들이 이제 내 눈에는 연약하고 거짓으로 가득 찬 것이 되어버렸다. 나는 다른 가족들이 즐겁게 웃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그들의 닫힌 문 뒤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지 궁금해했다. 나는 사랑하는 연인들을 보며 이기심과 거짓말이 끼어들기 전까지 그 열정이 얼마나 오래 갈지 의심했다. 내 안의 순수함은 죽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목표였던 완벽한 아들, 박씨 가문의 자랑이 되는 것, 이 갑자기 의미를 잃었다. 예술 작품이 이미 파괴되었는데 그 안에서 완벽한 디테일이 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석차에 대한 압박감은 사라졌지만 그 대신 거대한 공허함이 찾아왔다. 나는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의 성장 과정은 강제적이고 잔인하게 일어났다. 나는 책에서 칭송하는 그런 방식으로 강해지지 않았다. 나는 더 내성적이고 무뎌졌다. 나는 내 주위에 더 높은 성벽을 쌓았고 누구도 쉽게 믿지 않았다.
나는 학업 문제부터 고통에 잠긴 어머니를 돌보는 일까지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웠다. 내가 얻은 힘은 긍정적인 힘이 아니라 고통을 견디는 능력이었다. 나는 매일 그것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고 그것이 내 일부가 되게 했다. 그 고통은 나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나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완벽함을 믿었던 박지훈이라는 소녀는 폭풍이 몰아치던 그날 밤에 죽었다. 살아남은 사람은 더 과묵하고 더 가시 돋치고 가슴속에 영원히 아물지 않을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다른 버전의 인간이었다. 그 폭풍이 지나가고 2년 후 나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가라앉았다. 상처가 아물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흉터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부모님은 그로부터 1년 뒤에 공식적으로 이혼하셨다. 어머니는 거짓된 기억으로 가득 찼던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파셨다. 우리는 더 작고 아늑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우아하고 서먹한 윤수희 여사가 아니셨다. 그녀는 붕괴를 겪고 베란다 가득 꽃을 가꾸거나 독서 클럽에 참여하는 등 소소한 일들 속에서 자신을 되찾기 시작한 김수희라는 한 여성이었다. 어머니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남아있었지만 더 이상 공허하지는 않았다. 내가 아는 바로 아버지는 지혜 아주머니와 함께 계셨다. 민준이네 가족 역시 필연적인 결과로 무너졌다. 가끔 아버지가 예전처럼 당당하지 못하고 피곤해 보인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버지는 금박을 입힌 세상에서 탈출하셨지만 아마도 속임수와 타인의 고통 위에 세워진 자유란 그저 또 다른 형태의 감옥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을지도 모른다. 나와 민준이는 다시는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는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학을 갔다. 우리의 우정은 금지된 영역, 우리 둘 다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기억이 되었다. 가끔 나는 지나온 여정을 되돌아본다. 나는 한때 가족이 무너지지 않는 요새라고 생각했다. 이제 나는 가족이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뢰로 지어진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리고 신뢰가 사라지면 모든 것은 의미 없는 벽에 불과하다. 배신은 단지 내게서 아버지만을 앗아간 것이 아니라 내 과거 전체를 훔쳐갔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모든 기억, 모든 미소, 모든 포옹에 대해 질문하게 만들었다. 그것들은 진짜였을까? 아니면 모두 거대한 연극의 일부였을까? 용서에 대해서는 내가 아버지를 정말로 용서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아마 아닐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를 증오하는 것을 멈췄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를 악마로 보지 않고 그저 평범하고 나약하고 이기적인 한 남자로 볼 뿐이다. 나는 깨달았다. 용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선물이라는 것을. 그것은 증오의 짐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이다. 나의 완벽했던 가족이라는 그림은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이제 이 작은 아파트에서 어머니가 화초에 물을 주며 미소 짓는 것을 보며 나는 또 다른 평온을 느낀다. 완벽하지 않고 슬픔이 묻어나는 평온이었지만 그것은 진짜였다. 그리고 지금의 나에게는 진짜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다.